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당연하죠. 군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정치 개입이 금지된 군이 정치 공작에 동원됐다면 당연히 군 통수권자에게 책임을 묻지 누구한테 묻습니까? 바스가 돌려받은 140억, 대통령의 민정과 대통령이 임명한 외교관이 이 돈을 돌려받는데 동원됐으니 사익을 위해 국가 권력이 남용됐는데 당연히 대통령에게 물어봐야죠. 다스 주인이 맞냐고, 그래서 그랬냐고.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국정원 돈을 횡령 유용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돈을 대통령 제가 없이 대통령의 참모들이 뺏을 수 있냐고 당연히 따져야 하는 거죠. 당연한 걸 마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자체가 적반하장인 겁니다.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라서 마침 직전 대통령이 수감됐는지라, 그리고 김관진, 임관빈처럼 본인에게 직접 책임이 닿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빼내서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피해왔던 거 아닙니까? 평창올림픽 성공을 소망하시던데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 빕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기자회견 잠깐 들어볼까요? 네. 저 클립, 중요 클립 땄는데, 예.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기침을 많이 하셨어요?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기자 회견은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았어야 할 기자회견이에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첫 번째 기자회견 생각나시죠? 예, 그때 제가 그 다음날 뉴스공장 브리핑에서 이 자리에서 정치적 자살행위다. 그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권위와 정치적 위상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끝났다. 끝날 것이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런 건 잘 알아요. 아예 끝났구나. 예. 근데 실제로 그 뒤로 어떻게든 뒤집어 보겠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파면되고 구속되기까지 단 한 번도 그 흐름을 뒤집지 못했죠. 네. 그 기자회견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어제 기자회견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보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측근 발이었죠. 대부분 20여 명이 모여서 강경 대응을 한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를 안 걸고 참는다. 우리라고 가진 게 없느냐.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가 가장 오래된 최측근 김백준 씨 구속되면서 드디어 폼을 여는구나.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전쟁 얘기도 나왔죠. 지금까지 폭로할 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네. 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반격이구나 하는 어떤 기대감, 혹은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두려움, 또는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골목 성명 때처럼 뭔가 비장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단호함, 하다못해 이제,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동정심, 이런 거라 들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들지 않은, 기침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예. 내용도 없고, 강단도 없고, 임팩트도 없고. 이렇게 되면, 손에 쥔 카드가 아무것도 없구나. 패를 활짝, 보여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 그래서 보면서, 끝이 났구나, 이제. 내리막길이다, 이제는. 되돌아올 수 없다. 끝이 났다. 보수 집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언론에서는. 네,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정치 공작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수 집결의 메시지 아니냐 하는데, 보수 집결 안 합니다. 보수 집결 안 해요. 지금 전직 보수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가 낮은 대통령이에요. 심지어는 여론조사 최근의 걸 보면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지지도가 낮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아우라 때문에 집권한 대통령 아닙니까? 내용을 떠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권자가 각자 자기 욕망에 투표한 거거든요. 아, 이 사람에게 투표하면 내 집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자기 욕망에 투표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투표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욕망만 채워진 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현재 내 욕망에 도움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왜 직결을 해요? 직결 안 합니다, 전혀. 예. 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장까지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극해 보려고 하는 건데, 예. 직결 안 하고요. 네, 내용도 없고. 저는 이 기자회견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제가 최측근이었으면 말렸을 텐데.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욕망과 일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뭐, 이권이 연결된 사람이거나, 네. 그 사람들의 힘은 세지만, 지금 대놓고 지원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예. 뒤에서 뭐, 김관진, 임관빈 빼낼 때나 힘을 발휘하지, 집결 안 합니다. 앞으로 이제, 끝이 났다. 예. 저는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게다가 더 웃긴 것은, 예, 나에게 물어달라, 수사. 네, 가장 눈에 띄는 말이었습니다. 네. 자신의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은 모든 책임은 최종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면서요. 자신에게 물어달라라고 이게 말했습니다. 이제 전두환 골목 성명 때 같은 어떤 그런 효과를 의도한 문구거든요. 근데 정작 이 SBS에서 그럼 수사에 응하겠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수사에 응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네, 아직 요구받지도 않은 검찰 수사에는 응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사무실에서 나가는 길에 기자들이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그 뜻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예, 그 나중에 이제 SBS가 따로 취재했나 본데, 그럼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메일 보내라는 겁니까?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측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성명서 문안 직접 다듬었다라고 하고요. 특히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어라라는 표현을 자기가 썼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나에게 물어달라는 게, 이게 이제, 밑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고 있으니까, 밑에 사람들 이제, 소환을 조사하지 말고,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나한테 물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메일 하라는 건지, 문자 하라는 건지. 이게 너무 웃겨요. 나에게 물어라. 그래 놓고, 나를 차라리 구치소에 넣어라. 뭐 이런 식의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럼 수사에 응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 이게 뭡니까? 이 기자회견 하지 말았어야 하고요. 예, 끝이 났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근데 관련해서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주변 이야기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은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TBS, 예, 김종대의 색다른 네, 시선. 6시입니까? 네. 제가 6시 반인가 그 시간을 몰라가지고. 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거기서 히트 저걸 하나 냈습니다. 그러니까, 김백준 키맨이지만, 진짜 더 키맨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다. 하고, 그 내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정두원 전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네, 실제로 검찰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지시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 국회의원이 될 때, 그때 비서관으로 출발한 굉장히 인연이 오래된, 분인데, 이제 히스토리가, 어디 은행이었죠? 저축은행, 예, 솔로몬이었는가? 예, 예. 저축은행 비리 당시에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8천만 원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1년 3개월 동안 복역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부인이 사망을 했는데, 예. 근데 이때 아무도 빈소에 가지 않았고, 문상 가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한 명도 가지 않았다. 그래서 꼭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더해져서, 대단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연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술들을 하고 있죠. 예.
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1억 원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도 했고요. 또 201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 직전에 달러로 환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전달했다라는 이야기도 김희중 전 비서실장이 했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라고 어제 보도된 부부라고 보도하고 말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그 김 여사한테도 국정원 특활비를 줬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순방할 때는 자기 돈 쓸 일이 없어요. 자기 돈을 쓴다면 뭘 살 때밖에 없습니다. 따로 쇼핑을 한다든가.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였다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거거든요. 예. 굉장히 전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파괴력 있는 사안인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정두원 전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중에 집사, 성골 집사라고도 할 정도로 굉장히 돈 관계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한번 살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전혀 챙겨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부인이 사망했는데 아무도 빈소에 오지 않았고, 그래서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또 한 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예. 그래서, 나도 살아야겠다는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자신이 2번 구속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진술을 했다라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촉발된 그 부인으로 향할지도 모르는, 예. 수사가 과연 어디로 튈지 전혀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 출발이 지금 김희중 전 부속 실장으로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특활비는 지금은 4억 뭐 이런 정도 얘기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그 4억으로 끝났을 것 같지가 전혀 않은 게 현재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발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 두 번째 기조실장이 모경만 실장입니다. 이 모경만 실장 시절에도 돈이 갔다고 하거든요. 네,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어제 받았는데 거기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특활비 액수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건네졌다고 하는 특활비, 예.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에 관한 규모가 크신 분이라서, 예. 한번 이렇게 땡겨왔는데, 되는데, 그리고 영수증 안 남는데, 본인은 안 읽힌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땡기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전망하는 바, 액수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전망하는 겁니다. 네, 청와대 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요, 수시로 자신이 관리하던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수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요건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돈 많이 갔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들을 냈습니다. 대변인 논평력. 대변인 논평정도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예, 되칠 게 있었다면 아주 크게 세게 나왔겠죠. 거리두기를 거기서도 시작한 걸로 저는 보이고요. 예. 돈 더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게 부인 쪽으로 튄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다스 전직 임원이 공동 명의로 땅을 사고 서로의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사실이 JTBC 보도 결과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손수 투자했다고 보기 힘든 정황인데요. BBK 설립 직후 사들였던 이 땅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지금은 600억 원에 이른다라고 하는데요. 이 땅 또한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건 JTBC의 진짜 단독이네요. 예. 최근에는 다소 단독이라고 붙이기 어려운 단독도 있었는데 이거 진정한 단독이네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두 개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 시점이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의 일부가 200억대였죠. 250억 몇 억이었던가요? 일부가 다스로 들어갔다까지는 당시 검찰 수사 발표도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돈이 어디 갔는지 확인 안 됐거든요. 요 시점에 그 돈이 이 땅을 사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차 근저당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땅으로 의심되는 모든 부동산에 등장하는 겁니다. 특징이죠. 예. 모든 부동산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이 다 같이 공모해서 배신하지 않는 한 땅을 팔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네, 그렇죠. 묶음 장치죠. 근데 자기 이건 땅이라도 못 팝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서 팔 수 없는 땅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명박 차명 의혹이 있는 모든 부동산이 등장하는데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요 얘기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 이제 사장 회장 시절에 당시로는 대기업들이 뭐 삼성을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차명으로 부동산이나 재산을 그 고위 임원들한테 올려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예. 근데 더군다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겠죠. 땅을 다뤘으니까. 요 이야기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잠깐 언론에서도 언급됐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 앞으로 됐던 땅들을 본인이 그냥 꿀꺽하고 나왔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본인이 실제로 다른 사람 땅을 차명으로 돼 있던 걸 자기 이름 앞에. 네, 총수일가의 재벌 관리 차원에서 있었던 비자금을 본인이 이제 가져갔다라는 네, 거죠. 땅을, 네. 부동산을 꿀꺽했기 때문에 본인은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안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는 이제 도곡동 땅 매각 시점 아니겠냐.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땅 값이 해군기지 때문에 4~5배가 올랐어요. 네, 최소한. JTBC가 그러한 내용도 보도했는데요. 특히나 강정동 땅 같은 경우에는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 추진하면서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뭐 20~30배도 올랐다고 하는데 해군기지 건설은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원래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제1롯데타워에서도 확인했듯이 돈과 국가 안보 사이에 돈을 택하시는 결정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해군기지 공약이 있었잖아요. 이 공약은 자기 땅 때문에 세운 것이다 라고 저는 매우 강하게 의심하는 바입니다. 해군기지 공약은 개발 이슈였다 처음부터. 그 관점에서 봐야 될 산. 해군기지는 원래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엄청나게 강하게 추진했죠. 예, 추진해서 결국 끝을 맺었는데 그때 이 얘기 나왔을 때부터 그 생각했어요. 저분이 해군기지에 그렇게 관심 있을 리가 없는데 저 주변에 땅이 있나 보다 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땅이 나왔군요. 이런 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네. 강정마을 해군기지뿐만이 아니라 호근동 땅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관광단지 개발이 결정되면서 땅값이 크게 뛰었다라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이 불가사의한 일들은 다 이 이권과 연결해서 이권이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보면 이해되는 경우가 99.9%입니다. 예. 그리고 왜 참여를 했을까? 예, 이런 얘기, 이 다스 분론에 비롯해서 왜 전부 다 차명일까 재산이. 특히 이제 다스가 대표적인 건데 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런 사연이 있어요. 이게 다스 대보기공 처음에는 1987 지금 현재 한창 하자가 되는 1987 때 설립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현대건설 사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당시 이제 본인 주장으로 들었는데 그 현대차 회장이었던 정세영 회장이 권유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권유를 했냐면 그 내막이 좀 있습니다. 당시 이제 현대차가 부품 국산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들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을 퇴사하는 임원들한테 권유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신도 정세영 회장이 동창이거든요, 고대. 당신도, 자네도 같이 퇴사하면 회사를 하지.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리 이제 그 회장이 권유한 걸 하더라도, 어쨌든, 현직인 상태에서 겸업, 투잡이잖아요, 엄연히. 직원들이 보기에. 네, 일감 몰아주기기도 하고요. 네, 직원들 보기에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당시 현대에서 일하던 처남한테 그리고 당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차명으로 맡겼다가 그러다가 처남이 꿀꺽하면 어떡하냐 생각이 들어서 형인 이상은 씨를 끌어들이고 왜냐하면 당시 또
이 차명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의 정도도 낮았고 실명제도 아니고. 실명제가 그때는 아니었던 상황. 그리고 나서 금융실명제 하면서 다 해결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때, 안 하고 꿈쳐두고 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겁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모든 대상이 차명으로, 예, 된 것이다. 히스토리를 따져보자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제목 정도만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어제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최대 주주인 다스 협력업체인 IM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건 이제 승계에 관한 얘기네요. 예, 위장 계열사 그리고 다스 승계 관련된, 그러니까 주변 이제 다스만 하다가 다스 주변에 위장 계열사가 아닌가? 혹은 뭐 승계하고 직간접 관련이 있나 하는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곧 전말이 나오겠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시간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부제 혹은 새로운 제목을 보내오셨는데 그중에 머리끄댕이도 있었습니다. 네. 자, 가제 현재까지는 월드워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시간 하고 나서 부자진들이 품평 내지는 리뷰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보완해야 된다든가, 상대방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어쨌어요, 점수가? 그게 공장장님이, 지난주에는 불공정, 불평등을 내세웠기 때문에, 네. 잠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은 오늘은 조금 자제하고 서로 이렇게 할 불평등이 말을. 아니라 막 하라는 거였죠. 각자 따드시라. 네. 하나도 안 들렸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재미있는 게 페이스북 댓글에요. 주로 이런 거 나왔어요. 호랑이 속을해서 고생했네요. 또 저희 사진 올렸더니 가운데를 지우고 싶다 그러는데 어떡하죠? 지우세요. 지우세요. 근데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라는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재밌었다, 잘 들었다, 그리고 저한테는 좀 더 세게 해라, 뭐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방송 두 개를 동시에 틀어놓은 것 같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네. 네. 실제 그랬죠?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방송 두 개를 틀어놓은 것 같다. 네. 오늘은, 동시에 말하지 말고 서로 경청하는 자세를 부탁한다는 주변에, 반응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각자 알아서.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갑자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요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내지는 논평을 좀. 네. 제가 먼저 해야 하셨습니까? 되겠죠.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이제 검찰에 출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나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떨고 있으니 보수야 뭉쳐달라. 그래서 이 보수를 방패막이로 좀 정치 쟁점화 해보겠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평창올림픽 성공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이 평창올림픽 뒤에 숨어서 좀 시간을 끌어보자. 이러한 꼼수 전략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수사 대상이었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자원외교, 롯데월드 해서 하고 네. 이번에는 국정원 댓글 하다가 다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드디어 특활비로 갔습니다. 사실 다스가 안 되진 않았는데요, 지금. 아직 진행 중이죠. 근데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계속되어지는 이 수사에 대한 피로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보복이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제 메시지는 결국 이거 정치보복 아닙니까? 그래서 MB 대통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봅니다. 정치보복인가요? 정치보복이라기보다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해서 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어제의 장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 사실은 떨고 있으니 보수야, 제발 좀 나 좀 어떻게 해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사실은 왜 우리가 자꾸 정치보복이라 그러냐면요. 저도 잘못된 과거, 우리가 이제 국정원 특활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관행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요. 그 핵심이 왜 보수 정권만 하냐.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까지 포토라인에 세우면 끝이다.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면 도 모르죠. 네? 그 이전 거 안 하나요? 노무현 대통령 근데 네, 국정원 특활비 문제 뭐 이건 안 하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저는 뭐 우리가 검찰 수사 지켜보자. 그러나 검찰 수사 하려면 제대로 해라. 공정하게 해라.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 안 들으려면 전 정권 했는데 그러면 전전전전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게 물고 늘어지기 작전 이것은 오늘 근데 제가 별로. 약간 뉴스공장이 좀 네. 편파적인 것 같아요. 네. 왜요? 저희한테 계속 이명박 대통령 이슈를 먼저 얘기해야 아니, 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오늘의 나왔는데 어떤 탑뉴스.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탑뉴스는 네이버를 아침에 오면서 봤더니 평창이 먼저더라고요. 평창 그래서 얘기도 좀 이따 하죠. 평창이 근데 아직 탑뉴스인데 조금 이 네, 이명박 왜 대통령 좀 얘기를 편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할게. 그건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봐 주세요. 네. 이날 하는데 하필 왜 어제 했냐고. 불리하게. 저도 생각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좀 빨리 등장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쯤 나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좀. 이 주제가 되라고 미리 나오셨나 봐요. 네. 예. 이게 지금 이명박 자. 대통령이 특활비에서 딱 걸린 거거든요. 특활비. 그러니까 이 다스나 BBK 이거 증거인멸을 그동안 많이 했었죠. 네. 뭐 이 나경원 의원님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2007년도에는 나경원 의원님이 주어가 없는 여인으로 엄청 떴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아니 꼭 그 얘기 하셔야 되겠어요, 방영선. 좀 미안해요, 약간.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말 그때 때는 제가 엄청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대변인이었잖아요.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저 여인은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주어가 없다는 이야기할 수 있나. 말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중간이 끊어져서 저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하는데 네. 대통령께서 예전부터 말씀을 하시다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예컨대 BBK와 다스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뭐 A라는 이야기를 하다 B라는 이야기를 하니 그 중간에 말이 뜨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게 그 얘기는 아닐 거라는 표현이 저 그거 갖고 여태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째. 차라리 그냥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게 더 아니 그러니까 빠르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굉장히 영원히 죄송한데. 고통받으실 것 같은데 그 일로. 아니 그게 그 아니라 당시에는 제가 아니, 엄청 그러니까 상처받았다는 거. 아니, 저는 사실은 그때 정말 대통령의 말 습관, 언어 습관을 설명한다는 것이 정말 씹힐 일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언어 습관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꼭 그걸 시인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때는 그때 두 분이 정반대 입장에서 주고받은 공격수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수비수였죠.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 네. 이야기 나오면 박영선 의원도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거예요. 또 그때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좀 조사도 받고 그러셨죠. 고생 많이 하셨죠. 아유, 네. 저 계속 고생했죠. 그래서 계속. 사실 네. 뭐 박영선 의원님이 조사를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5년 내내 가족이 유배 생활을 하는 박영선 아주 의원님이 좀 생각하고 속상해 싶지 하시는 않은. 거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저는 이해 못 정말 하실걸요. 아, 안 당해보셔가지고. 저도 서울시장 선거 끝난 고통을 네. 좀 얘기할까요? 뭐 우리 다 그런 고통 얘기하면 다 한마디씩 할 거 있을 것 같아요. 검찰에 당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런 게 저 아무튼요. 경찰에 또 갔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우리- 고발하러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수사받으러 갔었잖아요. 그때 거기 관련자가 여기 계신데.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러면 제가요. 예. 나 의원님한테 그 약간의 편을 들어드리면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에게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뭔가 난 이 질문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저는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정권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다시 보수 정권 10년이 이렇게 많이 폄훼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잘못한 부분 고쳐야 되는데 이게 좀 지나치지 않느냐. 좀 미래로 가는 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MB는요. 정말 그 지난 10년간은
참 MB 생각하면 참 슬펐는데 어제 딱 그렇게 그 기자회견하는 걸 보니까 만약에 저에게 지금 MB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도간에 든 쥐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 많이 오셨는데요,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준비 많이 그 회견을 보는 순간 야 드디어 제가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이 말을 10년간 외우고 다녔거든요. 네, 그때가 지금 이제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쌓인 게 많으시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문제도 뭐 철저히 조사해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치보복이냐 그러면 특활비 그러면 이제 아까 노무현 정부 DJ 정부는 안 하느냐. 그다음에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640만 불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뭐 작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고발도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보복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제 결국은 노무현 죽음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자꾸 이 쳇바퀴 돌지 말고 검찰은 깔끔하게 수사하고 지금 이제 몇 개월입니까? 이제 미래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와 다스 이 특활비 이 문제는 적폐청산의 원조이자 몸통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640만 불은 안 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급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거든요. 근데 언급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40만 불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 BBK 다스는 전부 실체가 있었던 거고. 근데 다스가 640만 그럼 불은 이명박 추론. 대통령 소유가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 이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거짓말했다 뭐 이런 건가요? 그 거짓말했다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래서 경제사범이죠. 경제사범. 저는 엄청난 그 제목이 자, 아마 굉장히 늘어날 자, 겁니다. 물론 이제 네. 뭐 여기에 뭐 비자금이 있다든지 이러면 또 우리가 뭐 의율해야 될 것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지금 이걸 꺼내서 우리 대통령 선거 직전이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때 우리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뒤집는데 이게 얼마나 악순환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재미없는데 평창 이야기 하라고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제 오늘 너무 얌전하신데 이렇게 뜨네요, 여기. 이제 평창 이야기 좀 하시죠, 평창. 평창 얘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평창 어제 11개 시무. 아직 절반이 안 지났거든요. 절반은 11개 항을 했어요. 어제 11개 항 합의했습니다. 배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을 절반이라고 반반씩. 아직 한 1, 2분 정도 남았기 지금 때문에. 할 얘기 다 하셨어요. 이쪽은 다 안 하신 것 철저히 같아요. 수사해라. 저는 정치 보복이다. 공정하게 수사해라. 우리 수사를 지켜보자. 뭐 이것밖에 근데 할 저는 얘기 이 없는데. 특활비 문제가 왜 딱 걸렸다고 생각하냐면요. MB의 신복이라고 생각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검찰에서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참고 있었는데 억울하다. 내가 뭐 MB를 위해서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다 이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제 그 빈백준이라는 분은 사실상 법률상 대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률상 대리인의 김백준이 딱 구속되는 걸 보고 MB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힘들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다. 네. 이제 말씀 다 하셨으니까 평창 얘기하죠. 제가 기다렸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리세요. 예, 평창 얘기 하시죠. 사실 평창 이야기는 자, 시작하십시오. 평창 원하셨던 주제. 어제 11개 합의사항 냈는데요. 저 진짜 우리 선수들 속상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슈가 원래 한반도기 들고 동시 입장하느냐. 개막식에서 그다음 이제 아이스하키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하더니 이제는 또 어제는 뭐 엄청난 합의를 하셨어요. 금강산에서 문화행사,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훈련. 북한 마식령. 네,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 이 올림픽은요, IOC 헌장에도 있지만 그 올림픽을 통해 지적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 선전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명백히. 그런데 저는 이번 평창 올림픽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꼭 실천하시려고 이제 전부 몰아가시는데 이게 평화 올림픽이
지나서 평양 올림픽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창과 뭐 실제적으로- 평양이 네. 평화의 상징이 되면 네. 그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세계가 근데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 평화. 네. 뭐 한반도기 들고 동시 입장했지만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 뭐 금강산 관광객 우리가 사살한 것을 당하기도 했고요. 이게 아무런 그냥 의미 없는 이벤트라는 걸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특히 네. 아이스하키 단일팀은요 반대 여론이 77%가 됩니다. 이제 역사라는 오히려 것은 이제 부침을 겪어가면서 네네. 발전하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그런 건요. 저희가 저는 교류는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나 이건 우리가 나경원 의원님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자료를 들고 막. 아니 자료 여기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라고 시간을 네. 드리는 거예요. 자, 독일의 쭉쭉 공개하시죠. 경우에도 이게 교류를 하거나 뭐 지원을 하면 반드시 그 다음 대가를 받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진전이 되는 거죠. 개방을 하고 고쳐가는 건데 우리 이거 해서 얻는 게 뭔가요? 지금 마식령 스키장은요. 2013년에 개장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 안 와서 지금 홍보하기에 급급한데 그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훈련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진짜 선수단을 보낸다면 선수단들이 지금 설질이 같은 평창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거기 가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이제 제가 좀 또 얘기해도 사실은 되겠죠? 그냥 막 하셔도 됩니다, 서로. 언제부터 따지셨다고.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결국은 김정은의 체제 선전장이 지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요, 이제. 게다가 이제 뭐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에 결의한 위반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 자, 이제 1차 공개 네, 하셨고. 이제 한반도기는요. 예.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원조죠. 네?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이 한반도기입니다. 그렇죠. 2000년에 네. 처음 했죠. 그렇죠. 그래서 90년입니다. 네, 아이스하키 아, 선수들이 이제 좀 마음 아파하는 거. 저는 이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선수들한테 좀 더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질 수는 있는데 이게 남북 협상에서는 뭐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대신 이제 말이 남북 안 되죠. 단일팀이라는 어떤 그 상징성이 갖는 의미, 그다음에 이것이 세계인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세계인들한테요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마식령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도 이 기회에 한 번쯤 저렇게 우리가 큰 마음을 갖고 보여주는 거, 나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인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자로 보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계시니까 제가 있듯이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좀 근데 한반도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도 나경원 의원이 있듯이 이거는 이 서로가 이게 뭔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계속 교류를 해 간다는 것이 이제 평화를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죠. 저희가 이런 교류를 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있을 비핵화 회담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비핵화 그거 회담도 차치하고 보세요. 평창의 어떤 협상의 아니, 경험이 굉장한 토대가 될 것이고요. 전혀 다른 문제죠. 그 저희 평화는 지금 정의가 있을 때 구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의라는 게 뭐냐? 이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제가 왜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십니까? 자기가 그만 한 일을 이야기하시고요. 공정하게 나누어 아니, 갖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평창을 우리가 유치했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유치했습니까? 그걸 공정하게 나눠야 되겠습니까? 정의가 아이스하키 만들어지면 안 단일팀도 싸우죠. 전쟁이 안 아이스하키 생겨요. 단일팀 전쟁이 이야기- 안 생기면 이야기 평화가 나온다. 자, 아이스하키 이제 단일팀도- 한반도기 하나 해보고 아이스하키 팀 하나 해보죠. 한반도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반도기 한반도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과거에 들었다고 해도 네. 저희가 이번에 개최국입니다. 네. 사실은 과거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든다? 이제는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국민도 없고요. 그것이 평화와 통일을 의미한다? 지금 북한이 내일 모레 우리 핵국가이라고 이미 핵국가라고 선언했죠. 핵국가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곱게 볼까요? 이게 개최국이라도요. 이게 예를 들면 금메달을 아니, 딸 때 위장 평화라는 시상식에서 것을 다 태극기 올라가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다 세계민이 알게 태극기를 되는 들고 것이죠. 응원하고 그래서 저는 이 대안으로 이 한반도기를 들고 개회식에 들어가면 이벤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응원단이 합니다. 전체가 태극기를 들고 함께 응원을 하면 그것이 동시에 잡힐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세요. 이 올림픽
올림픽을 하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올림픽을 맞다. 하면 개최국이 제일 마지막에 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반도기를 갖고 동시에 아이, 입장해요. 재밌다. 그럼 북한하고 우리하고 개최국입니까? 동시에 하는 공동 개최가 아닙니다. 형님이 좀 아니, 이렇게 그렇게 까치밥을 얘기하시면 아니. 던져주는 것이 아니, 저는 그것이 한반도 저는 평화를 위해서 평창 올림픽에 오기 위해서 우리가 일이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기 북한이 반대. 와일드 카드도 자유한국당은. 갖고 올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IOC하고 근데 협의하고 그러면 제가 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실패하는 걸 원하십니까? 평창 올림픽이 북한 선수단 온다고 해서 꼭 성공하고 아, 북한 성공하죠. 선수단 그거는 성공의 오지 않는다고 결정적인 해서 그 성공하지 요소입니다. 않는다고 자, 그럼 한 가지 그거는 여쭤볼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기가 반대인 거죠? 한반도기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의원님의 입장입니까? 뭐 홍준표 대표랑 저희 자유한국당 전체적인 입장이 반대인 것으로 알고 반대. 있습니다. 한반도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의미 찬성이고. 없다. 저는 사실은 평화의 한반도기는 상징으로 쟁점으로 한반도기가 삼을 인식되는 별로 것. 없습니다. 의미 그것은 없다. 뭐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 생각합니다. 없다. 네. 자, 아이스하키 의미 좀 있다 없다 이야기하시죠. 동시에 나오니까 아주 자, 재밌습니다. 아이스하키. 자, 아이스하키 평창 원하셨으니까 이슈를 아이스하키 먼저 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단일팀. 아이스하키 팀은요. 아까 네. 엄마의 마음 말씀하셨는데 엄마의 마음 이상으로 이건 공정의 문제입니다. 공정의 문제. 사실은 이 선수들이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까? 근데 그동안 보면 이낙연 총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22위, 25위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뭐 어떻게 느낌이 너희 공부 못하니까 수능 뭐 보나 안 보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정말 우리 선수들한테 진짜 자, 못을 박는 문제가 이야기라고 이겁니다. 생각을 하고요. 자. 저는 네. 사실상 이게요. 뭐 올림픽에서 예외를 받기도 어려운 거고 물론 이제 20일에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측에서 뭐 IOC 측에 엄청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이 관례 없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서- 아이스하키라는 게요. 네. 추운 나라. 또 선진국에서 하는 그 운동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번 평창 올림픽의 아이스하키 종목을 단일팀으로는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이스하키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억지로 연습할 만든 수 있는 이벤트 기회라든가 이런 하시는 것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더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큰 형님이라서 그런 부분 정도는 안고 가면서 좀 이것을 더 상징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열심히 연습한 우리나라의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의 어떤 마음속에 어떤 그런 좀 불만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흡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네, 이제 흡수할 50초 문제가 남았으니까 아니고요. 이건 마지막 공격하시고 올림픽입니다. 마지막 반박하시고 알아서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을 북한의 체제 선전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 들어보시기 시간 얼마 안 바라고요. 남았으니까 막 말씀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합의한 사항을 보면 개성 쪽 그다음에 개성길, 판문점길, 금강산 육로 다 열어서 지금 이제 뭐 평화 올림픽을 만들겠다는 이런 이벤트를 쭉 준비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평창 뭐 올림픽이 남북이 교류하는 부분, 북한이 모으는 부분 어느 정도는 저도 수용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건 좀 심하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은 그만 이제 한마디로 하셔야죠. 네. 평창 올림픽이 한마디로 전 우리가 세계에 북한에 끌려가는 형국이 이 된다. 이렇게 한반도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주파수 기회이고요. 혼선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박영선,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난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그렇게 처음부터 기분 좋아해요? 아니, 나무 당 망해가니까 좋아요? 망해가니까. 제가 평창 올림픽에 태극기 들고 하자고 하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네. 공장장이 네. 실력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시간 안철수는 하는 얘기고 좋아하는 거예요. 좀 사람이 좀 진지해봐요.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려고 좋아하고 웃고 그러면은 네. 국민이 노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평창 올림픽 때 한반도기도 안 되고 인공기도 안 된다 이 말해서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태극기 만들재요. 태극기만. 예. 그러면 인공기도 안 된다는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무식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재밌냐면은 네. 북한 인공기가 올라가고 북한 국가가 울린다. 이건요, 시상식에는 예. 동시 입장할 때는 한반도 길을 들고 입장하더라도 시상식에는 대한민국 선수가 금메달 따면은 태극기가,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북한 선수가 금메달 따면은 인공기가,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네. 텔레비도 안 봤나 봐요. 초등학생이면 다 아는데 정치가 초딩 수준이라고 하더니 진짜 그런 말도 했나요? 너무 부끄러워요. 시상식에서 아이고, 북한 국가 울려 퍼질까봐 안 된다는 말을 했나요? 그건 제가 모르는데. 인공기가 다 올라가고 네. 북한 국가가 나오면 안 된다. 그건 뭐예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는 일어날 일을 외교적으로 대처하자는 말이었다. 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또 뭘 물어보면은 영어 알죠? if, 만약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정치인들이 만약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건 또 대처를 하는 거예요. 안 일어난 일인데. 예. 그만합시다. 똑같은 사람 되니까. 스스로 먼저 시작해놓고 갑자기 그만하시자고. 아니, 공장장이 싱글벙글 하고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이상한 거 보니까. 대표님이 먼저 웃었잖아요. 들어오시면서. 그거 안 웃어요, 그럼? 순간 말고 입이 쫙 이렇게. 제가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시냐고 했더니. 제가 책임 전가는 잘하는만. 요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국민의당이 하여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최근에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당무위에서 전당대회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을 바뀌었다. 이게 어떻게 바뀐 겁니까? 우선 확실히 안철수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수입니다. 전당대 장소를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국의 23곳에 동시다발로 갖겠다. 예. 그리고 영상으로 사회를 보겠다라고 정했고 예. 정당법에 의하면은 당원은 예. 자기가 탈당계를 내지 않고는 탈당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민주당의 경우 당원들이 수백만이 되는 게 예. 과거에 통합하고 쭉 이어온 당원들을 정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원 명부를 정당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데 예. 전화를 해가지고 대표 당원이 전화를 안 받거나 하면은 정리를 해버리겠다. 예. 이건 대표 당원이 우리가 예상하는 게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예. 이 모수란 말 알죠? 예. 그것은 알겠지 뭐. 모수를 줄여버리려고 예. 분모를 줘야 된다. 예, 대표 당원들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당법 위반이에요. 전당대회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자기 파만 동원해서 밀실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여의도에 있는데 정세균 의장이 사회 보면서 23개 국회를 만들어 넣어서 거기서 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세계 없죠. 각국의 전당대회도 네. 미국같이 그렇게 큰 나라의 전당대회도 한 곳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악용하면은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규정을 당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규정을 바꾸어서 전당대회가 안철수 대표 쪽에서 원하는 대로 열려서 통과될까요? 통과 안 돼요. 그래도 안 됩니까? 예. 이렇게 해도 왜냐하면은 예. 의장의 사회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예. 우리 개혁신당 창당 준비위원회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예. 이건 저는 사법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은 인용이 될 겁니다. 설사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전당대 의장은 이상돈 의원이고 이상돈 의원이 몸을 23개로 갈라야 됩니까? 지금 그러면 이건 박정희 전두환도 이런 짓 안 했어요. 정확하게 지금 법원에 가 있는 사안이 뭐죠? 이게 지금 이런 말씀하신 23곳으로 가르고 하는 것이 하고 정당법. 대표당원 문제하고. 대표당원 문제가 이게 정당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막아달라. 예. 당규 예. 개정을. 예. 그 재판장을 우리 김어준 공장장이 했으면 참 잘할 건데. 고시를 합격 못했으니 뭐. 쳐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법원에서 정당의 문제는 정당이 해결하라고 발을 빼면 또 어떡하죠? 이것은 어려울 거예요. 어렵다. 제가 법사위원을 지금 뭐 12년째 하고 있는데 네. 되게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전당대회를 23곳에서 개최해도 좋다. 네. 정당법을 초월해서 대표당원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법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다. 그렇죠. 앞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비가 판결을 하는데 23개 놓고 대법원장이 돌아다니면서 동시에 한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데 혹여라도 법원에 이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사안이니까 발을 빼면 어떡합니까? 기각되면은 예, 그다음에 기각대로 하는 거예요. 기각되면은 예. 이제 그러면 이상돈 전당대 의장이 예. 적절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면은 또 저 사람들은 4차원 세계에서 살고 4차 산업혁명이 기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상천외한 것을 대응을 하니까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전당대회는 안 돼요. 지금 전당대 의장이 예. 개를 선언하고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고 개표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세계 각국에 똑같은 회의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고 23곳에서 해가지고 의장이 없는데 누가 선포해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그건 못했어요. 차마 꼴뚜기도 있겠죠. 낯짝이 있겠지. 전당대 의장이 사회를 해태할 때 잘 안 본다고 하면은 당대표나 그 사회를 본다. 이 규정을 만들려고 했대요. 국회의장이 정세균 의장이 국회를 안 열면은 대법원장이 와서 사회를 볼 겁니까? 대통령이 사회를 볼 겁니까? 국회는 국회의장이 보는 거고 전당대회는 전당대 의장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몰라가지고 자꾸 불필요한 질문에. 오늘 유승민 안철수 대표가 공동 합당 통합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선언을 안 해도 이제 통합하는지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어쨌든 하긴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잖아요. 할 거예요. 그죠? 제가 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안철수의 고집과 그런 면에 추진력이 출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뭐 여기 와서 안철수는 유시민의 아바타다라고 하니까 아주 우리 공장장이 좋아하셨는데 예. 이제 보니까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야. 그래요? 유승민 대표가 예. 내가 유시민을 좋아해서 자꾸 유승민은 싫어해요 저는. 유승민 대표가 한반도기 안 되고 태극기 들어야 된다. 예. 하니까는 그대로 또 유승민 따라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는 한 발 더 나가서 인공기도 안 된다. 네. 그러면 북한 선수가 태극기들로 아라면 오겠어요? 이런 거 보면은 홍한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은 일란성 새 쌍둥이거나 삼란성 새 쌍둥이다. 이 길로 가기 위해서 통합선언을 하건 무슨 결혼선언을 하건 I don't care.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개혁신당 창당의 길로 기치를 들고 어제 전주에서요. 예. 얼마나 뜨거운 열기를 가졌던지 가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통합이 안 되면은 본인이 원한 대로 외국 나가서 살게 하자. 나가서 이렇게 하죠. 자기가 외국 나가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창당 자금 1억 됐다가 가져가면서 이자까지 받아갔기 때문에 받아갈 돈 더 받아가서 외국 가서 그 장사나 해라. 이런 열기가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전라북도 의원이 통합파가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네. 그분의 선거구에서도 탈당. 그리고 그분들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절대 국민의당 안철수와 함께 갈 수 없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창당의 불씨를 당겨서 1월 28일 날 28일이요. 예.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예. 2월 4일 날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무산시키고 이와 관계없이 바로 창당대회를 갖는다 하는 일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당이 그러면은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인 창당은 그럼 2월 반대하지 말라니까요. 반대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론조사에 떨어져요. 개혁신당 창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 말 좀 잘 고쳐서 하세요. 몇 번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 구군문을 중학교 때 들어가서 외웠죠? 자, 그러면 같은 개혁신당으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 혹시 이름이 정해졌나요? 아직 개혁신당. 일단 같은 예. 개혁신당입니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28일 날 발족하면 창당은 언제 됩니까? 창당은 2월 4일 2월 4일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보고 하루 이틀 사이에 최소한 실패하더라도 실패하건 예. 인용되면은 예. 뭐 가처분 신청이 이 결과와 인용되면은 무관하게 하는 겁니까, 그럼? 결과가 무산되면은 전당대회가 무산되면은 안철수 대표는 외국으로 떠날 것이고 예. 우리는 국민의당을 개혁신당의 이념에 맞게끔 예. 리모델링 한다 이겁니다. 이 모델을 할 예. 것이고. 그리고 예. 안철수 대표가 무산돼서 틀림없이 뻔뻔해가지고 당대표 안 내놓을 거예요. 안 내놓으면은 올해는 2월 9일 예.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에 개혁신당의 창당의 깃발을 올린다. 2월 9일. 예. 그때 우리 와서 뭐 당직 하나 줄 테니까 다음에 출마 한번 해볼래요? 당직 하나 줄 테니까. 홍보위원장 주든지. 여기 몇 분이나 참여합니까? 많은 사람이 할 거예요. 현재 우리 의원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그러니까요. 20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잖아요. 그런데 그게 1차적으로 구가 저희는 목표는 하지만은 예.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개문발차하면은 예. 다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과연 창당까지 가셔야 되느냐. 예. 안철수 대표가 그 전에 전당대회를 못할 것 아니냐. 예. 그러면 우리 국민의당을 리모델링 하자 예. 하는 의견도 있지만은 그 말이 상식이 안 통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산되더라도 자기는 나는 외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공갈 협박이고 안철수의 거짓말은 얼마나 계속되고 있어요. 안 가고 당 대표 버티고 앉았으면은 우리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는 5개월 남았는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우리 출마자들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 소속으로 나가야 될지 지금 결정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그분들은 그래요. 저한테도 대표님은 선거가 3년 남았으니까 느긋하지만 우리는 4개월 남았는데 어떤 깃발을 들어야 됩니까? 무소속을 가야 됩니까?
또 호남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안 받아줘요. 자기들도 이미 짜여 있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 모든 게. 모든 게 촉박하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개혁신당을 창당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전주에 개혁신당 창당 결의대회는 엄청나게 뜨거웠다. 그리고 그 요구가 하늘을 찔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이제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하나는 중립이라고 이제 이야기되던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비례대표 중에 분명히 안철수 대표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뜻을 표명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창당할 때.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립을 표명, 소위 중재파, 네. 우리 박주선, 네. 김동철, 네. 뭐 황주홍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주승용 의원은 조금 뭐 자기는 통합하에 네. 있겠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도 우리에게 오리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재파들도 어떤 경우에도 통합은 반대한다. 안철수 대표가 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문발차하면은 나중에 버스에 올라타는 것은 조금 늦더라도 함께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안철수 대표와 가깝게 지내는 당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예.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당직을 물러나고 안철수 대표를 비난하지 않은 채 합류할 수 있다. 개혁신당에 참여하겠다. 비례대표는요. 예. 지금 유승민 대표마저도 정치적 합의를 해서 해줘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고 과거에 안철수 대표도 경남 도의원, 부산 기초의원들을 민주당에 요구해서 제명시켜줘서 예.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으로 그랬던 적. 자기는 하고 이제 와서는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하지만은 합의위원이 될 겁니다. 결국은 된다고. 예. 만약에 예. 우리가 다 가져가 버리면 전당대회를 무산돼 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외국으로 가면 모르지만은 여기서 정치한다고 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저희들한테 합의위원 해 주시오라고 사정할 날도 온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또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구 의원들로 개문발차를 하면은 민주당 죄송합니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우리하고 행동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원내교섭단체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당대회가 만약에 무산된다면 전당대회가 무산되어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안철수 대표는 그 유승민 대표하고 합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아니 무산되면은 자기는 외국 간다고 그랬어요. 외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죠. 예, 안 가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두 번 했어요. 근데 제 말은 그때 합의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실패했으니까 전당대회 이외에 이제 서로 갈라지는 방법은 서로 조건에 맞춰서 합의 이혼을 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합의 이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예. 과거에는 정치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은 깨끗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나이는 먹었어도 저는 진짜 이 적응력이 빨라요. 엄청나게 봐주시죠, 네. 아주. 예. 그렇기 때문에 SNS도 제가 제일 잘하는데 이건 내 홍보. 예. 돈 안 내고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 계산을 하는 구정치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비례대표건 지역구 의원이건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되더라도 깨끗하게 어떻게 홍안유하고 하느냐. 어떻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저렇게 파탄시켜 보려고 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세력과 정체성이 다른데 할 수 있느냐. 이걸 딱 구분해가지고 나와서 하면은 나머지 의원들도 다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보다 큰 적폐 세력의 청산, 보다 큰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자. 안 되는 길에 계산하고 연연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안철수의 구정치와 다른 박지원의 새정치입니다. 전당대회 무산 그리고 합의위원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합의위원 뭐 기대는 하지만은 그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연할 필요가 없다. 예. 어차피 그게 지지부진할지라도 창당은 그냥 간다. 계속. 창당한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비록 소속은 국민의당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총회 오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표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내교섭단 제휴 활동을 할 수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말이죠. 홍한유 이 꼬마당 유승민 대표와 우리가 신당을 창당하면은 꼬마당 안철수 대표가 꼬마 합쳐놓으면은 거대 야당 홍준표 당이 되는데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않고 잡히지만은 그래도 MB 그 어제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죠. 왜 한마디로 논평하면 어떻습니까? 어제 예. 제2의 전두환이죠. 전두환은 골목 성명, 네. MB는 서재 성명. 3분 있고 들어가요? 자기가 깨끗해요? 가만히 기다려도 불러요. 가만히 기다려도 불러요. 다스가 누구 건지 나오잖아요.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이 불잖아요. 김우중 부속실장이 불잖아요. 유중, 예. 김희중이죠? 부속실장은 김희중이고요. 예, 김희중이. 김희중 부속실장이 저축은행 관계로 감옥에 갔어요. 예. 아무런 보살핌이 없었어요. 그 옥중에 있을 때 김희중 부속실장의 부인이 예. 사망을 했어. 잡고 있어. 예. 아무런 조의 표시도 안 하니까 그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이죠. 저도 대북송금 특검의 고초를 겪어봤지만은 아니 MB 정부 때처럼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가서 줄줄줄줄 불어대는 사람 나 처음 봤어. 역시 아버지 보면 아들을 알고 그 대통령 보면 그 부하들을 알겠어. 이게 말이 돼요? 기조실장이 내가 대통령 만나서 이거 상납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불었잖아요. 예. 김희중 부속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했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곧 가요. 가만히 있어도 부를 건데 왜 나를 불러라 하니까 뭐 자기가 정의의 사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무튼 저기에 사또. 이게 참나 웃기는 거죠. 다스는 누구 건가 나오잖아요. 그 김우중 다스 회 사장이 예. 다 지시받아서 이렇게 했다. 김성우. 예. 김성우. 예. 예. 이제는 내가 말할 때다.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 시간 다 됐어요. 우리가 절대 그렇게 계산적이고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진짜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개혁에 대해서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지 않으면 촛불혁명은 어디로 갑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할 말 없죠. 네. 이렇게 정의로운 답변을 누가 하겠어요?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마. 네, 박지원 대표가 사실은 그것마저 알려주신 시간을 다 잡아 드셨어요? 네, 바깥에서 많이 웃었습니다. 네, 다 드시고, 다 드시고 나와가지고 오늘 초스피드로. 네, 알겠습니다. 네. 초스피드로 1, 2번만 짚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하락했습니다. 2주째 하락하면서
3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세히 다시 또. 보면요. 3.5%포인트 하락해서 67.1%를 기록했고요.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4.5%포인트 하락해서 23.8%를 기록했습니다. 일별로 잠시 보면요. 특히 네. 가상화폐 폭락한 날 같이 폭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15일 월요일 날에 기억하실지 폭락하지는 모르겠지만 않지만. 국무조정실에서 향후의 가상화폐 규제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예. 그 발표가 있은 이후에 훨씬 이에 대한 어떤 보도, 논란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네. 가상화폐 폭락 보도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었고 실시간 검색으로도 상당히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잘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네네. 예. 특히 20, 30대가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수 매체와 종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폭락은 바로 현 정부 때문이다라는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댓글부터 시작해서 각종 커뮤니티에 네. 정말 댓글 부대 많이 붙었다라고 네. 할 게 너무 눈에 들어갈 정도로.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 돈을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영향을 주는 사안이 맞습니다. 예,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책 혼선과 함께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평창올림픽 남북회담과 관련되는 네, 모든 현안들이 이슈를 정치 쟁점화, 정쟁화되고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성공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단일팀, 한반도기, 체제비, 동시 입장. 예, 심지어 선수단 외 기타 방문단 규모까지 거의 예. 모든 그 회담에서 나오는 현안들이 정치 쟁점화되고 이런 건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과거에 단일팀 관련해서는 언론을 비롯해서 전폭적으로 네네. 기본적으로 이 단일팀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도움을 줄 건지 언론이 전폭적으로 지원했거든요. 지금은 근데 언론도 이게 문제다, 이게 쟁점이다, 이게 논란이다, 네네. 모든 거가 쟁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댓글 부대 많이 붙었어요. 기본적으로 제 댓글 부대 10년 관찰자로서 최근에 많이 붙었는데 정말 네, 그래서 정부 출범 이래로 가장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상화폐하고 남북 단일팀. 일정 정도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하고 있지 않나 보기도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쟁점화에 성공하고 있어요. 네, 중도층이 무려 7.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보수 쪽으로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념 대결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념 대결화하면 네.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돼 있고. 네네. 예. 요 이슈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가지고 한 것은 20, 30대에 실제 돈을 잃었지 않느냐. 그렇죠. 거기를 공략한 것이고 요 올림픽을 가지고 공략하는 것은 이념으로 가르는 거거든요. 네네. 둘 다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현재. 또 하나 재밌는 것을 소개시켜드리면 자영업 직군이 3주 연속 빠졌어요. 67.7, 66.8, 63.5, 57.9로. 요거는 네. 최저임금 가지고 공략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저임금 관련해서 새해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시다발 전략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자세히 또 한번 보면 문 대통령을 대선에서 찍었던 투표층, 이른바 핵심 지지층이죠. 네. 여전히 91%를 기록해서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도층을 공략하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 현재 전략은. 그리고 이 중도층 공략에 거의 올인을 했어요, 보니까. 예. 네. 이 동시다발로 자영업 공략하고 비트코인 공략하고 올림픽 공략하고. 예, 중도층 같은 경우는 사실 유동성이 되게 좀 다른 그 이념 성향보다 큰데요. 네. 이 중도층은 다음 주까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현 정부의 지지층 혹은 지지 그 선의 탄력도가 굉장히 다 복원력이라고 할까요? 좋아서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복원하거나 네. 그리고 북핵처럼 큰 이슈가 생겨서 한두 달 떨어졌다가 다시 복원하거나 네네. 했었거든요. 그 사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어떻게 문 대통령에 대한 태도라든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그건 제가 정당에 보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문대통령 한번 지지수를 끌어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건 오히려. 한번 예 궁금합니다. 네. 자,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수요일 하루에 거의 이 지금 영향을 다 준 거네요. 네, 수요일 하루에 66.1%로 빠져서 네.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정당 지지도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나란히 하락하고 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 야3당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민주당은 2.7%포인트 하락해서 48.9%를 기록했고요. 정의당 역시 4.7%로 내렸습니다. 반면 한국당, 자유한국당은 1.0%포인트 상승해서 17.9%를 기록했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각각 6.1%, 5.5%로 상승했습니다. 네. 야당이 골고루 나눠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1%, 0.8%, 0.4%. 네. 정당 지지와 대통령 지지는 이렇게 됐고요. 네. 잠재 정당 지지도라는 걸 유일하게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땠습니까? 예, 잠재 정당 지지도는 사실 통합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당과 통합 반대당을 상정을 해서 하는 조사인데요. 통합 시간이 반대당이 없어서. 아니라 개혁신당이라고 하잖아요. 요 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신당과 개혁신당 요렇게 예. 아마 헷갈려가지고 비슷하게 지지율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예, 통합당이 네. 0.5%포인트 하락해서 10.2%를 기록했습니다. 3주 연속 10%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네. 10.5%, 10.7%, 10.2% 이렇게 3주 연속 1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요번 주에 현재의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지율 합 대비해서 보면 1.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박지원 전 대표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통합반대당 같은 경우는 4%로 상승을 했고요. 2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조사 기율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네. 네,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원접,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실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8%였습니다. 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절한 AS 오늘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밀렸습니다. 원더걸스 코너명의 나박김치 뭡니까? 나경원, 박영선, 김어준. 예, 이렇게 이름 가지고 하는 건 재미없어요. 하지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작가들이 좋아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방송 2개를 동시에 틀어놓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3개를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UFC 경기장에서 토론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이 책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초조한 마음. 예. 슈테판 즈바이크의 책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더걸스 코너명 생각나시면 더 보내주십시오. 여기까지. 도시건축가 김전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려 7분. 무려 7분. 예. 아니, 제가 겨울 동안에 정책 얘기를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자꾸 줄이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앞에 저는 재밌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겨울 동안에 정책 공부하기는 좀 좋아요. 근데 정책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왜 정책 공부해야 되느냐. 잘 공부하세요? 정책을 따라 공부하진 않지만. 지난번에 예. 김동연 부총리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 정책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구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한 몇 회에 걸쳐서 지난번에 2회에 걸쳐서 그린벨트 얘기를 했는데 주택에 대한 게 가장 크니까 네. 관심이 크니까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당장 있는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관념이나 또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알겠습니다. 더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네. 좋겠는데 첫 번째로요. 우리가 주택 정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주택 정책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우리나라에 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나? 잘 라는 모릅니다. 생각. 일반인들은. 그리고 보통 네.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 게 부동산 정책으로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 김현미 장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특히 이제 언론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걸 부동산으로 받아들여요. 네. 사실은. 그래서 네. 부동산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디가 그린벨트가 풀릴 거라는 둥, 네. 어디를 갖다가 겨냥을 하라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또는 부동산이라는 거로 치환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조금 바꿔야 될 그럼 필요가 어떻게 있어요. 바꿔야 됩니까? 아니 그걸 바꾸는 거는 뭐 예. 사실은 별거 없어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주택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주택과 부동산은 어떻게 구분해야 그다음에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분한다기보다도 예. 이제 이렇게 모든 거는 부동산이에요. 예. 사실은 그렇죠. 부동산이 아닌 건 없잖아요. 예. 주택 정책뿐만이 아니라 산업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부동산에 관련되는 거예요. 동산 아닌 건 뭐 다 근데 부동산이죠. 이제 주택에 대한 거로 관심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꼭 부동산으로서만 치환해서 하지 말라.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은 솔직히 정부에서 주택에 관련된 얘기를 주거라는 이름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는 이제 지난 한 정말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지난 두기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걸 계속해서 이렇게 치받쳐 올리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 잘 의미 구분이 잘 안 아니, 가는데요. 그 의미 구분을 이제 이렇게 합시다. 의미 네. 구분이 안 되는 거는 의미 구분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총수님의 문제고 가령 이제 이런 거예요. 예, 좀 구분을 해주세요. 아니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거복지하면은 이번에도 주택 공급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값을 어떻게 집값 올라가는 거 어떻게 잡는 문제 이런 네. 거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예. 가령 뭐 안전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 아니면 삶의 질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에 대한 걸 어떻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주거 그러니까 아파트 집값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한다. 지금 아파트 관리 같은 거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집값 얘기가 아니라 집에 대한 관련된 삶의 질에 관한 관련된 거를 얘기를 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가 솔직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은 저는 요새 국토부에서 너무 주거복지 로드맵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솔직히는 항상 그렇지만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뭐 지난 50년 동안 항상 재경부에 끌려다니거든요. 부동산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사실은 이거예요.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가장 정가의 보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 우리나라 주택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예. 많이 지어야 된다. 예. 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정가의 보도처럼 쓰였는데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지 않습니까? 100% 넘은 정도가 아니라 한 103% 됐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대에 주택 보급률에 대한 정의를 바꿨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바꾸면서 일단은 결론은 5%가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전에는 한 108%, 110%였는데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이제 1인 가구 같은 걸 다 포함을 시킨 거죠. 가구 수에. 그러니까 뭐냐면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것도 이용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걸 바꾼 이유는 집을 더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런 이유가 상당히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보급률이 낮아야 더 많이 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거는 예. 일단은 주택은 모자라지 않다. 지금 전체 통계가 한 103% 됩니다. 작년까지 예. 포함해서. 근데 편중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편중돼 있는 거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그렇다고 집을 짓지 않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게 한 110% 정도까지가 될 때까지는 사실은 주택 시장이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변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빈집도 생기고 그래서 한 10% 정도는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 시장에 쿠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래된 그거 집들도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가령 충북이라든가 중부 지역은 거의 뭐 전남, 대구 뭐 이런 데는 110% 넘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보다도 예. 서울 수도권하고 가령 부산, 제주, 뭐 제주는 좀 투기 수요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 데만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편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꼭 공급이라는 문제로 풀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럼 게 어떻게 제 풀어야 생각입니다. 됩니까? 아니, 공급이 그걸 아니라. 오늘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힌트라도 주셔야죠. 아니, 오늘은 일단은 주택 보급률이라는 거에 연연하지 말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일단 주택 수 자체는 모자라지 않다. 그러니까 이 모자라지 않은 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도 국토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 짓는 것만이 새로 짓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아니고 공급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지어진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사실은 발상을 그렇게 좀 바꿔야 진정한 주택 정책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이제 오늘 먼저 스타트로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뭐 아파트 공화국, 단지 공화국.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파트 공화국이냐? 왜 아파트만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냐? 1가구 1주택이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곳이냐?
뭐 임대주택은 우리한테 왜 이렇게 부족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의 핵심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주택이 모자란다고 자꾸 공급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주택의 질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다음 부동산으로만 보지 말라라는 거. 재산으로만 자꾸 접근해가지고 예, 모든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가 김재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